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아, 정말 오늘은 비 오는 날. 예. 이 비가 오는 날은, 프라이팬 위에 인절미예요. 예.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오자마자 업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자마자 꿀잼 눌러주신 님, 감사드립니다. 237명의 꿀잼 1위, 감사합니다. 예, 업 1위,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이름 못 불러드려서 죄송하고요. 이름 안 불러주는 거 싫어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 당당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제가 오늘은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내려고, 예, 오늘 저녁 때 또 인터뷰가 있어요. 인터뷰라기보다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과제를 하기로 했어. 그거 준비도 해야 되고, 예, 개인적으로 정리해야 될 일도 있고 이래서, 예. 이게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끝멘트를 먼저 해서 놀랬어? 업하란 얘기야. 내가 또 방송 시작하면 또 잊어버리잖아.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업과 꿀잼 감사합니다. 이 삼성 폭발이 아니라 폭발물 신고 아니야? 응? 삼성에 폭발을 했다는 게 아니라 폭발물 신고 아니야? 예. 그걸 또 폭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도대체 한글을 어떻게 읽는 거야? 삼성 사옥이 폭발했으면 지금 이렇게 세상이 고요하겠어? 머리는, 아니, 그냥 미안해,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모자 쓸 때 필요해서 머리는 달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직원들이 신고한 거 아닌가 싶어. 하도 일을 부려먹으니까. 전원 대피했대잖아. 얼마나 꿈같은 휴식이겠어. 자, 예. 그죠. 정말로 폭발시킬 거면 신고 안 하죠? 일단 터뜨리지. 예.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신고한 거는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뜻이야. 예. 지금 이제 11시 반에, 예, 11시 반에 신고가 됐는데, 지금 막 조금 아까 시청자 제보 영상이라고 YTN에 보도가 나왔어요. 예, 아직 폭발했다는 얘기는 없고, 네. 노트7을 놔두고 온 거 아닌가? 그러게, 미안해요. 요즘 위장이 많이 나빠진 것 같아. 가평의 옥녀봉에서 또 산불이 났대. 사격 훈련한 게 원인이래요. 예. 자. 지금 북한에서는 어제 새벽에 외신 기자들에게 대형 이벤트를 공지했다. 네, 뭔지 모르겠대요. 힘들어. 구역질이 나네. 아침 먹고 체한 것 같은데 혹시 밥 먹으면 나을까 해서 점심을 먹었더니 나 요즘 왜 이러지? 아침 먹고 체한 것 같은데 혹시 밥 먹으면 나아질까 싶어서 밥을 더 먹었더니 지금 속에서 전쟁이 나고 있어요. 네. 미친 것 같아 나도. 왜 이러나 몰라 내가. 미안해요.
소화제. 그 생각은 또 왜 못했을까? 아니, 조금만 깨달았어. 알았어, 잠깐만. 예, 노래 하나 듣고 계시면, 예, 내가, 저기 뭐야, 소화제 먹고 올게요. 이거 좀, 진짜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나 진짜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방송을 못 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다가 또 오늘 쉬면 내일도 방송 안 하는데, 그 시청자들이 이렇게 멘붕 올까봐, 오늘은 좀 짧게 할게요. 예. 짧게 시작해서 짧게 끝낼게.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낸다고 막 분노하지 말고, 예, 지금 이 장면을, 나중에 와서 보실 분들 부들부들 떨고 있겠죠? 설마 1시에 생방송을 믿을 수 없었어. 리방하는 줄 알았다고. 뭐 이러면서 알림이 왔을 때 밥 먹느라고. 대기 밥 먹느라고 늦은 거지. 언제나 1시부터는 대기를 했어야 되는 거야. 이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언제 방송할지 몰라. 확 접고 싶은데 안 접고 방송하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지. 어디다 대고 부들부들이야. 아마 이따가 와갖고 이 시간에 채팅하면서 부들부들 떠는 인간 꼭 있을 거야. 그지? 그래요. 자, 여러분 알림이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놓으세요. 쓸데없이 꼭 스포츠라든가 뭐 다른 방송은 쫙 알림이 받으면서, 진짜 나의 본방송 알림 못 받는 인간들이 있어. 자, 공진단 다 먹었어. 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자, 집중!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거 알죠? 몸이 안 좋을 때는 손바닥을 막 두들기는 것도 되게 좋은 거. 예. 이 손바닥에 우리 몸에 모든 이렇게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대잖아.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을 잘 쳐주는 게, 예, 건강에도 좋답니다. 겨드랑이로 주먹으로 치는 거 못하겠어. 예. 소화가 되고 있어. 예. 자, 이 장면을 밖에서 본 사람들 그러겠지. 드디어 망치가 부흥회라는구나. 부흥회 아니야! 소화가 안 돼서 그래. 예. 자, 여러분. 마치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드디어 망치가 미쳐가지고 이제 부흥회라는구나. 주희야! 이러면서. 예, 참고로 나는 부흥회 절대 안 가. 예. 내가 절대 안 가는 거 부흥회. 나는 주일 예배만 드려. 이 사람들 가만 보면 말이에요. 부흥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주일 예배는 소홀히 하는 사람들 있어. 예. 나는 부흥회 같은 거 절대 안 다니고 뭐라 그러나 주일 예배만 열심히 다녀. 그래요. 자, 이 손바닥 치니까 후끈후끈하네. 그래요. 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제가 이제 빨리 시작해서 짧게 끝내겠다. 이게 목표예요. 4시까지 끝낸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엎드려 하셨어요? 꿀잼들 다 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손끝을 치면 좋아요? 이렇게? 나 근데 손끝을 다쳤어. 자, 좋아.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 그 말이 맞아요. 몸이, 체온이 1도씩 내려가면 암이 발생한대잖아. 그래서 몸이 뜨거우면 암세포가 못 자란다며. 자, 짧게가 3시간. 어저께 5시간 했어. 어저께 썩을 놈들 때문에, 어저께 이제 사드 가지고 와서 시비 거는 어린 것들 때문에 어저께 5시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3시간으로 끊게. 예. 어저께 이제 사드 이야기, 예. 녹화 눌렀어요. 예, 나도 깜짝 놀랐잖아. 아까 이웃집 마녀가 나왔잖아. 그럼 녹화 누른 거야. 어저께 이제 사드 이야기, 예. 그동안에 이제 이 사드 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들 나름대로 반론이랍시고 갖고 온 게, 네이멍구하고, 화이룽장에 있는, 헤이룽장에 있는, 무슨, 레이더다. 이러면서 이제 갖고 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팩트체크를 해봤어. 해봤더니만, 야, 이 네이멍구,
얼마나 커요. 그죠? 한자로 네몬 거. 우리나라보다 난 2배는 크더만. 그리고 한참 멀고. 해이룽장성도 우리나라보다 큰 게 저 북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심양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에서 그 설치하고 있는 미사일 레이더는 그 뭐였지? 무슨 면? 예. 전리층. 예. 전리층이라는 이 지구의 이 하늘의 무슨 층 있잖아. 그 중에 전리층으로 전파를 쏴서 거기서 반사시킨 내용으로 감시를 하는 구도이다. 그래서 그게 무슨 방식? OTH 방식이다. OTH 방식의 레이더이고, 그래서 그 OTH 방식으로 어디를 감시한다? 일본을 감시하는 거다. 근데 이제 그 일본을 감시하는 그 레이더를 가지고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글 쓰고 있는 그것들의 조국은 어디냐 이거죠. 예. 얘네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유는 그게 지금 이제 중국의 레이더가 일본을 감시한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열받은 거야. 오키나와하고 일본을 감시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 중국 레이더는 이렇게 전체를 다 감시하는 게 아니라 전리층의 반사각으로 전리층의 전파를 반사시켜서 그 딱 위치 목표 지점을 감시한다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일본을 지금 딱 감시한다는 얘긴데 그걸 가지고 막 열받아서 지랄지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보니까 이게 10년 전에 말이에요. 예. 여러분 망치 부인의 그 전설적인 랩이 있잖아. 그쪽 갖고 와봐봐. 저 짤짤이 랩. 내가 이 아프리카에 처음 와가지고 내가 이제 그 짤짤이 송을 불렀어. 그 짤짤이 송을 불렀던 이유가 뭐였냐면 나 정말로 깜짝 놀란 거야. 그때 이 미친놈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때 아마 2009년쯤이었던 것 같아. 2009년에 나타난 미친놈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하러 일본에서 독립했냐. 일본에서 독립하지 않고 그냥 있었으면 세계 2위인 일본이랑 우리가 똑같았을 거다. 세계 1위가 미국이고 세계 2위가 일본인데 우리가 일본이랑 일본에 그냥 있었으면 지금 일본이랑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뭐하러 독립했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 짤짤이송을 한 거 아니야. 이빨 뽑아 짤짤이하고 손가락 분질로 윤노래 해야 된다고. 일본으로부터 왜 독립했냐니 이 10세들아 막 이러면서 그 노래를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그 미친놈들 때문인데 보니까 이놈들이 지금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때 진짜 이 채팅창에 그런 미친놈들이 있었다니까. 말도 안 되지? 있었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그 존재하고 있는 이 네티즌 조직 중에 사실 우리나라의 이익이나 우리나라의 이익, 우리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일본의 이익,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놈들이 분명히 있어요. 얘네들이 사실은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할 때 일장기도 들고 오고 싶었을 거야. 본심은 일장기인데 일장기를 들 수 없으니까 성조기를 대신 들고 온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을 숭상하고 일본을 옹호하는 그런 논리를 피고 있는 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일본으로부터 왜 독립했냐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그 소위 뉴라이트 역사관이 뭐냐면 일본이 식민지로 지배했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했기 때문에 조선이 근대화됐다. 이 논리를 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주장이 뭐냐면 그 근대화의 상징이 자본주의고 일제강점기 때 공장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근대화됐다. 그리고 신식 병원이 늘어나고 이 보통학교 교육이 그 소학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소학교가 전국에 설치됐기 때문에 근대식 교육, 근대식 의료, 근대식 산업시설이 만들어졌으니까 근대화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10세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예. 그 논리가 소위 뉴라이트 논리이고, 걔네들의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 일제강점기 때를 굉장히 미화하는 거죠. 근데 이 뉴라이트 역사관의 특징은 일제강점기를 미화하고 우리나라 군부 독재자를 미화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소위 근대화라는 개념이 뭔지 알아야 돼. 근대화됐다. 그럼 이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이 조그만 이제 수퍼들이 근대화 연쇄점 이렇게 써 있었어. 그게 이제 보통은 무슨 상회, 무슨 전빵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간판을 새로 고치는 거 근대화 연쇄점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 만든 가게들이 막 있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게 이제 그 근대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박정희 때 쓰기 시작했는데, 근대화라는 말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근대화라는 말은 역사적인 용어야.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게 역사적인 시대 구분이고, 그래서 역사학계에서 그 특징을 정하는 거예요. 가령 이제 그 구석기, 신석기,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 고대 사회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구석기는 그 깬 돌 갖고 다니면서 그 무리지어 이동 생활하고 그러니까 수렵어로 채집 생활을 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키워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따먹고 잡아먹었던 시절이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는 농업과 목축이 발생하고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던 시대. 그게 이제 신석기.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때부터를 고대로 쳐요. 그래서 청동기부터 철기로 넘어가는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고대가 되는데, 그 고대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노예제도.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확보하고 그 노예들에게 노동을 시키면서 귀족들이 먹고 살았던 시대. 그래서 그걸 고대 노예제도라고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 고대 사회가 이제 고대 로마가 끝나면서 시작된 중세 사회는 소위 이제 영주라는 개념이 나타나. 이게 서양사 개념이야. 영주하고 기사, 그들이 지배계급이고, 그 밑에 예농이라는 예속된 농민, 다른 말로 농노, 노예하고 자유농민의 중간자적인 위치로서 농노가 있는 거야. 그걸 중세 봉건제도라 그래요. 그럼 농노의 개념은 뭐냐면 함부로 이사갈 수 없는 그 지역에 묶여있는 존재, 그런 뜻이다. 이제 예농, 농노, 그래서 중세 봉건제도. 그 다음에 이제 근대사회가 되면 근대사회 4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근대사회 4가지 특징이 뭐냐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적으로는 평등사회, 문화적으로는 합리주의. 이렇게 되면 그 시대를 근대사회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시대 구분을 하는 역사학적인 개념이 근대화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민주주의화되고 자본주의화되고 평등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합리주의,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주의가 확립되면 그 나라는 근대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 일제강점기,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던 그 시대에는, 그 시기는 과연 근대적인 성향이 나타났나? 그걸 봐야 된단 말이야. 첫째, 민주주의였어요? 우리가 총독을 투표를 뽑고 우리 의사에 따라 정치가 정해졌나? 아니잖아. 일본이 이 총독부를 통해서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그죠? 이러기 때문에 절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어. 조선 사람이 조선의 주인이 아니었던 거야. 두 번째, 그러면 자본주의였냐? 이 자본주의라는 건 뭐예요? 철저히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자유롭게 시장에서 이 생산하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고, 이런 게 이제 자유시장 경제잖아. 그게 자본주의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민족 자본가들이 그 공장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다 문 닫겠어요. 민족 자본은 철저히 통제를 했단 말이야. 산업령이나 뭐나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그 건전한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 평등사회였냐? 당시 일제시대 때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철저히 차별했어요. 예. 일본인과 조선인을 철저히 차별했기 때문에 절대 평등사회가 아니었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리주의였냐?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국민들한테 뭘 시켰어? 그 신사참배를 시켰잖아. 신사참배가 뭐야? 일본의 귀신들을 섬기는, 일본의 귀신들한테 절하라고 시켰던 게 신사참배야. 그런 걸 강요하는 것들이 무슨 근대화야? 합리주의야. 그게 무슨 합리주의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근대화의 4가지 조건이 뭐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평등사회, 합리주의가 되면 근대사회야. 근데 일제는 어땠다?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조선 총독부가 그 식민지 지배를 하는 아주 그 가장 최악의 정치 형태였다. 그 다음에 자유로운 자본주의가 아니라 그 일제에 의해서 민족 자본이 철저히 탄압당하던 통제체제였다.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수탈 경제였죠. 세 번째로 평등사회가 아니었다. 일본인과 조선인을 철저히 차별했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합리주의하고 전혀 달랐다. 그게
이 일제강점기인데 일본이 통치해가지고 조선이 근대화됐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그럼 없었느냐? 사실은 조선 후기에 우리 사회가 근대 사회로 가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원래 조선은 맨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조선은 왕이 혼자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다. 조선의 왕은 독재자가 아니었어요. 조선은 법치주의 국가였고 이 관료들이 동의해줘야만 정치를 할 수 있었어. 한마디로 공화정이었던 거야. 양반 공화정. 예. 그러니까 이제 조선은 도리어 일제 식민지보다는 훨씬 더 발전 정치 체제가 있었던 나라였어.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조선 후기를 공부할 때 대자본을 배우잖아. 송상 배우잖아. 송상. 경강상인, 그 다음에 부산의 내상, 그 다음에 개성상인이 송상이잖아. 예. 그런 거 배웠죠. 의주의 만상. 그래서 얘네들이 누구냐면 대자본이야. 그래서 이제 이 유통업자들이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제 수공업 형태로 유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그런 대자본들이 나오잖아. 그게 조선 후기라고. 송상, 만상, 내상, 경강상인 이런 사람들이 대상업자본이 생산을 통제하던 그런 시대. 그게 뭐냐면 이제 서양에서 자본주의 발달 과정이 맨 처음에 자급자족, 그러다가 이제 분업, 그러면서 공장제 수공업, 공장제 기공업 이렇게 변해간단 말이야. 그때 공장제 수공업 단계에 조선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대장간이 있고 유기공장이 있고. 그런데 이 일제가 치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민족 자본을 전부 다 쓸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생적인 자본주의를 도리어 일제가 망가뜨린 면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이 자본주의로 가는 과정에 뭐가 있냐면 소위 이제 이 상업자본들이 만들어져서 경제체제를 바꾸는 거야. 농업사회가 이제 산업사회로 바뀌는 과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나라가 옛날에 조선의 초기에는 쌀농사 중심이고 자영농 중심이었다라면 이게 양대 난을 거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광작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국사 시간에 배워. 광작. 그게 뭐냐면 농업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래서 이제 모내기라든가 시비법, 비료 주는 법이 발달하면서 광작, 한 사람의 농민이 넓은 땅을 농사짓게 되는 농업 형태가 나타나. 들어봤을 거야. 그 다음에 상업작물 재배 들어봤죠? 먹기 위한 게 아니라 팔기 위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 형태가 돼. 한마디로 경제 구조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되고 있었다는 거야. 자생적으로 변화되고 있었고 상업자본이 형성돼서 공장제 수공업 단계로 전진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자본주의의 맹아시대라고 부르는 거야. 예. 그 조선 후기에 우리가 그렇게 발전하고 있었다. 또 평등사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미 1800년대에 공노비를 전부 다 없애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제 노비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신분을 사는 거야. 노비들이 신분을 사가지고 평민이 되고, 평민에서 다시 신분을 사가지고 양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양반이 되면서 점점 납세자가 줄어들게 돼. 그러니까 이제 평민들이 줄어드니까 공노비라 그래서 관청에 소속되어 있던 노비들을 해방시켜가지고 평민으로 만들어준다고. 그리고 산업이만 존재했어. 그러다가 산업이 제도가 없어지는 게 1894년이야. 법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마당쇠라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마당쇠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머슴이야. 머슴과 종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이게 종은 노비 문서가 있어. 종은 노비 문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문서로 사람을 사고 파는 게 노비야. 그러면 이 노비한테는 쇠경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근데 마당새 돌쇠 이런 애들은 쇠경을 받는 머슴들이야. 이 머슴은 뭐냐면 한마디로 쇠경이라 그래갖고 한 달에 얼마씩을 받고 일했던 임금 노동자였어. 그래서 이 조선 후기에는 이미 임금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 형태의 머슴들이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 그리고 이제 외거노비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외거노비, 솔거노비가 있어요. 그럼 이제 노비 중에 그러니까 솔거노비는 집안일을 담당하던 노비들. 외거노비는 땅이 되게 많은 지주가 멀리 있는 땅을 가서 농사 지으라고 소장농처럼 보냈던 게 외거노비들이야. 외거노비들이 주인의 땅 한 귀퉁이에다가 상업작물을 재배해가지고 그걸 팔아서 돈을 모아서 신분을 세탁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미 신분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리고 공노비를 해방하고, 그다음 머슴들도 임금 노동자가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광산 노동자들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분제도도 변화되고 있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리주의 부분은 우리 그 실학사상 있잖아. 실학사상.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체적으로 조선 후기의 학자들이 실학을 연구했단 말이야. 그 실학의 내용이 뭐냐면 소위 합리주의적인 학문 연구였어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학문 연구를 했던 그런 학자들이 있었던 거야. 뭐 중농학파, 중상학파, 북학파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조선은 차라리 조선 후기는 스스로 자체적으로 근대화로 가고 있었는데 그걸 이 일본의 무식한 새끼들이 와가지고 그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이 그 모든 걸 무너뜨렸던 거야. 그 조선의 합리적인 전통, 조선의 그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다 망가뜨린 게 일제의 강점기였는데 그때가 마치 조선이 근대화되고 발달된 것처럼 떠벌리고 있는 미친 것들이 있어요. 역사관의 문제인 거죠. 예. 그러면서 심지어 이 미친놈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948년이 건국이다. 이렇게 외쳐요. 예. 1948년도가 건국이다. 그래서 건국 몇 주년이다. 이게 한마디로 이제 이게 쥐젖을 빨고 닭똥꼬를 빨아야 되는 것들이야. 한마디로 역사의식이 개판이기 때문에 그런 쥐젖 빠는 소리 하는 거죠. 건국이란 말은 뭐냐면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1948년에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그 선포를 하면서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얘기하면서도 이건 정부 수립이라고 얘기했어. 정부 수립이라고 얘기하고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그 대한민국의 시초로 잡는단 말이야. 그 1948년을 건국이라고 얘기하는 건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승만이가 자기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라는 한마디로 독립운동가들을 계승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정부 수립이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얘기하지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얘기 안 했어. 이승만이 철저히. 예. 근데 이제 이 미친놈들이 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다 이렇게 외치는 미친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은 진짜 이 대가리가 이제 대가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 머릿속에 빨간 동그라미 하나밖에 없는 놈들이야.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예. 자, 특정 후보 얘기하면 블랙이라고 내가 얘기했죠? 예. 특정 후보 언급하면 블랙이야. 예. 안 됐지만, 말하고 싶어도 다 참고 있는데 왜 특정 후보를 언급하고 지랄들이야. 그러니까 블랙이지. 예. 자, 이 특정 후보를 언급한 모두 블랙이에요. 네. 그래서 이 뉴라이트 사관을 가지고 만든 게 국정교과서야. 그래서 그 국정교과서를 퍼뜨리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국민들한테 퍼뜨리려고 박근혜가 시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 탄핵당하고 지랄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랬잖아. 2015년에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면 탄핵당할 거라고. 탄핵됐잖아. 그래서 이 국정교과서하고 뉴라이트와 이 식민지 지배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았던 시절이고 그 시절을 절대 미화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짓거리를 했느냐 하면 누가 이런 역사관을 퍼뜨렸느냐 하면 그때 이제 1980년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위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가 주로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이었어. 그래서 이 서울대에도 거시경제, 미시경제, 그 다음에 한국경제사 이렇게 분야가 나눠져 있었대. 근데 이제 한국경제사가 교수가 한 명밖에 없고 제일 이제 그러니까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들이 제일 천대했던 게 한국경제사야. 근데 이제 이 한국경제사 교수들이 한마디로 늘 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들 중에서 되게 좀 이제 열등감에 시달리던 사람들인 것들이.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도요타라는 일본 자동차 회사가 돈을 줘요. 돈을 주면서 그 식민지 시대 때 조선이 근대화됐다는 논리적인 근거를 만들으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86년부터 88년까지 소위 그 공장 숫자를 세요. 공장 숫자, 학교 숫자, 병원 숫자를 세가지고 그게 근대화의 증거다. 그러면서 내세웠던 거야. 그게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가장 열등한 인간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그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조직을 만든 게 90년대 중반. 이 김영삼이 딱 들어서면서 이 조직을 만들고 얘네들이 이제 교회 조직으로 퍼져 나가고,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대학을 장악하고 뉴라이트 교수들이 지금 대부분의 학교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도요타의 돈으로 조선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들었던 매국노 사상이 그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뭐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게 소위 이 지식인 학자들 중에 뉴라이트들이 만든 이론이야. 그러면 이 얘네들의 전직이 뭐냐면, 얘네들이 원래 이제 아주 좌파 경제학자였대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경제학자가 소위 사회주의 경제학을 계속 가르쳤던 거야. 그리고 이제 이놈이 일본의 그 교수를 따라다니면서 그 사회주의 경제학을 존나 빨아주다가 갑자기 그놈의 80년대 배신을 한대. 그 일본인 교수가 변절을 해가지고 갑자기 우파가 되는 거야. 극우파가. 그때 이 그 서울대 그 또라이들도 같이 극우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도요타의 돈으로 그 식민지 근대화론의 이론을 확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소위 뉴라이트 이론을 그 우리나라에 뿌리 내리게 퍼뜨린 새끼들이 누구냐 하면 옛날에 운동권들 중에서 아주 극렬 운동권들, 아주 강력한 사회주의자들이 그 사회주의가 무너져 내리니까, 그 사회주의가 무너져 내리니까 멘붕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멘붕이 된 애들이, 극우파가 되는 거야. 사회주의 경제학을 주장하다가 그게 망하니까 자기네들이 틀렸잖아. 그게 이제 틀렸다라는 내용을 극우파로 전향을 해가지고 그 논리를 막 퍼뜨린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뭐 국회의원들도 있어. 국회의원들도 있고 막 무슨 지사도 하고 그랬던. 극과 극이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당시에 절망했기 때문이야. 이 인간이란 존재는 이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고고한 이념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건 개돼지다. 이러면서 개돼지론을 퍼뜨린 애들이 뉴라이트 애들이야. 국민이 그 개돼지다라고 주장한 애들이 소위 그 뉴라이트 애들이야. 그래서 한때는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맹신을 하다가 그 맹신하던 사회주의가 무너져 내리니까 얘네들이 그 멘붕이 돼가지고 변절을 하고 극우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의 사상을 막 전파하는데 우리 같은 이제 이 민주주의자들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아이들에게 강제로 주입하려고 대한 교과서라는 걸 만들어서 뉴라이트 교과서를 막 역사 선생님들대로 강제로 선택하라 그랬어. 근데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국정 교과서를 만들어서 강제로 주입하려다가 박근혜가 쫓겨난 사건. 예. 네. 그게 이제 이 뉴라이트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예. 네네네. 그 다음에, 내가 잊어버릴까봐 오늘, 이제 원래 2시까지 2시가 생방송이니까, 이 우리나라의 이 뉴라이트들이 주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교회로 갔어. 그 뉴라이트 애들이 어디로 갔냐면 교회로 잠입을 한 거야. 그래서 교회로 잠입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사상이 옳다라는 걸 막 전파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만약에 목사님들이 옛날에 8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면서 부자들더러 구제사업에 힘쓰라고 그러고 가진 걸 나눠주라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초반에도 보면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다 같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얘기가 나와. 그게 사회주의거든. 그러니까 이런 이 사회주의적인 공동체 의식을 전파하는 목사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막 돌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옛날에 운동권 점조직 만들던 방법으로 교인들을 이제 설득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진보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동체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을 내쫓는 그런 짓거리를 했던 게 그게 신천지의 기원이 아닐까. 요건 내 추측인데 지금 신천지 운동하는 방식이 옛날에 소위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맹신했던 운동권들이 그 조직운동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변절과 멘붕을 교회 속에 퍼뜨린 게 나는 신천지 운동이라고 난 생각해. 지네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세상. 그러면서 이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무슨 짓거리 했냐면 특히 이명박이 되면서 무슨 짓을 했냐.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세운 권력이기 때문에 그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해요. 근데 그 도가 어디서 나온 얘기냐? 로마서 13장에 나와. 자. 자.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사실 이 뭐라 그러나 한국의 교회가 부패한 논리야. 지금의 이명박 박근혜에게 그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논리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로마서 13장에 누구든지 국가의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권세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반드시 이 세상의 권세에 그 복종하라는 거야.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 특히 강조하죠. 이 대형 교회들이. 그래서 그러면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막 가르친 거야. 그러면은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땐 아니 성경이 이제까지 우리를 속인 거냐? 자, 그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얘기는 바로 그 뒤에 나와요. 무슨 얘기냐? 13장 3절부터 나와.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뭐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통치자가 괴롭힐 수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한마디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만 통치자를 두려워하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권세를 잡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싶냐? 그렇다면 의로운 일을 행하십시오. 의로운 일을 행하면 권세자들이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권세가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의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속성이냐면 통치자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에게도 복종해야 되느냐? 1절에서 우리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 통치자는 어때야 되냐면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게 하나님이 세운 권세야. 통치자는 우리 인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익을 주지 않는 불의한 자는 통치자가 아닌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두려워해야지. 그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의로운 통치자에게는 협조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 하나님이 세운 권세는 의인을 칭찬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벌하는 거야. 그런데 박근혜는 어떻게 했어? 반대로 했잖아.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악한 자들을 끼고 지랄을 했잖아. 그러니까 박근혜는 하나님이 세운 권세가 아니야. 이명박도 마찬가지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1, 2절만 강조하고 실제로 3, 4절에 나와 있는 권세의 속성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거야.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단지 벌받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 때문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바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통치자들은 바로 이런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절대 이 부분 강조 안 해. 세금 잘 내란 얘기 안 해요. 교회에서. 세금을 잘 내란 얘기 안 해. 왜냐하면 부자들이 세금을 탈세하거든. 여기 성경에 나와.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국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십시오.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 즉 6절 7절에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근데 한국의 이 대형 교회들이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권세가 없으니까 그 이명박 박근혜에게 충성하라 그러면서 세금을 제때 내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
어이없죠. 그러면 우리가 그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권세에 맞서고 있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 민주화운동했던 선배들은 그 독재 권력에 무장으로 맞섰어요. 무력으로.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이러면서 맞섰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이미 하나님께서 맨 앞에 주셨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복을 빌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잘해주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한테 나쁜 짓 한 자한테 잘해주잖아. 그러면 걔 머리 위에다 숯불을 얻는다는 얘기야. 활활 타서 죽을 거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샴푸의 요정이 너무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어. 내가 이걸 새벽에 읽고 막 이제 시험에 들은 거야. 하나님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한테도 복종해야 되냐고 막 그래서 여기까지 딱 읽고선 내가 이제 씻으러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살살 꼬시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네가 읽은 뒷절을 다시 읽어라.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나와서 읽었지. 근데 그 말이 맞아. 그러면서 더 앞으로 가봐라. 그러면서 악한 권력에 대한 복수는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악한 권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니까 너는 그 권력에 무력으로 맞서지 말란 얘기였어. 근데 아니 악한 권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수하시는데요? 이승만 어떻게 됐니? 쫓겨나서 망명해서 갔죠. 박정희는 어떻게 됐니? 총 맞아 죽었죠. 전두환은 어떻게 됐니? 감옥 갔죠. 노태우는 어떻게 됐어? 감옥 갔어요. 박근혜는 어떻게 됐어? 탄핵당했어요. 그러면 이명박은요? 이명박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 네가 아직 모르잖아? 그래서 아멘 그러고 나왔어요. 네. 네. 어때요? 저의 깨달음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권력자에 대한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라. 생각해보니까 진짜 우리나라의 독재 권력 이승만 쫓겨나가지고 망명했지. 박정희 총 맞아 죽었지.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는 감옥 갔다 왔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그 해결을 했지만 스스로 이제 자신의 목숨을 끊은 것이지만 박근혜는 탄핵당했잖아. 근데 남은 거는 이명박이야. 이명박은 노무현 대통령의 목숨값을 치러야 되겠죠. 노무현 대통령 죽을 때까지 이명박 우병우가 노무현 대통령 죽을 때까지 밀어붙였잖아. 그죠? 예. 결국 그 목숨값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르시는지 우리는 믿고 기다리면 돼.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하나님의 복수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죠. 예. 우리가 말이에요. 사람의 복수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복수는 고작 법적으로 벌금 얼마, 징역 얼마 살면 그 끝이야. 하나님의 복수는 인간이 줄 수 있는 복수하고 차원이 달라요. 예. 종교방송이에요. 예. 이거 종교방송인지 몰랐어? 내 별명이 교주인데 꺼져.
네, 좌파 TV네. 자, 이게 좌파로 보이면 너는 왼손하고 왼발을 끊어. 그리고 오른발 저기 오른손으로만 다녀. 아무거나 좌파래.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수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보복을 기대하면서, 예,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복수를 기대하면서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는 오늘이 되시기 바라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열받게 하는 자들, 그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축복하는 거야. 잘해주고 그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말이에요, 예,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나한테 못되게 군 인간들 중에 잘된 인간이 없어. 근데 그 못된 상황이 너무 끔찍하게 못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 너 안 됐다. 어떡하니?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하게 너를 치실 텐데 네가 참 불쌍하구나.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안 생겨. 예. 종교방송이에요. 예.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이제 누군가 나한테 못된 짓을 했어. 그러면 이제 가령 뭐 좌익교수라든가 이런 애들, 나는 좌익교수를 미워하지 않아요. 예. 걔를 마음속에 막 맨날 기억하면서 미워하지 않는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빨리 잊어버려야 하나님이 처절하게 복수하시니까. 우리가요, 우리한테 못된 짓을 한 인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걸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저주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일을 못하셔. 내 마음속에서 딱 놔버려야지 그때 하나님의 복수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미운 사람들을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품고 있으면 이거는 집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두는 것과 똑같아. 온 집안이 썩는 냄새가 진동하듯이 내 마음이 썩고 얼굴이 썩고 내 영혼이 썩어버려. 그러니까 정말 나한테 악한 짓을 한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기억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수하실 텐데 참 안 됐구나. 그러면서 깨끗이 빠이빠이 잊어주는 거야. 내가 잊어줄 테니 너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거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끔찍한 하나님의 복수를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진짜 우리나라의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 이거 되게 참신한 그 내용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 뭐라 그러나 이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그들이 뭘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게 증거가 있느냐? 그랬더니 정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그 모든 권력들이 벌을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벌을. 이제 명박이 심판은 어떤 벌을 받는지 지켜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는지, 예, 우리가 마음속에서 잊어야 하나님의 복수가 시작된다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서, 시간은 조금 일찍이지만, 오늘은 세월호 이야기 좀 할게요. 아니다. 죄송합니다. 예, 요 노래를 듣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예, 우리 시청자가 보내주신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자막이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안녕하세요. 저는 원미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후 우리 학교에는 어떤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이 소문은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떠났던 원미고등학교 선배들로부터 나온 소문입니다. 단원고등학교와 원미고등학교는 같은 날 함께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단원 고등학교 선배들이 먼저 제주도로 떠나고 얼마 뒤 우리 원미고 선배들이 배를 타고 출항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 먼저 도착한 이들은 단원고 학생들이 아닌 원미고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날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은 제주도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 소문이란 이렇습니다. 사실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날 때 탔던 배는 원래 원미고 학생들이 탈 배였다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타야 할 배가 뒤바뀌었다는 것이죠. 세월호, 속이 검디검은 그 배가 사실 우리 학교 선배들이 탈 배였고 그 다음에 출발했던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제주도에 도착한 배가 단원고 학생들이 탈 배였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뉴스에 속보가 나오고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세월호가 올랐습니다. TV 속의 사건 현장에는 경찰과 시민, 유가족들이 비춰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 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사실을 접한 국민들은 실시간으로 집중하며 그들의 구조를 기다렸고 함께 애통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인물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순수하게 마냥 슬퍼하고 분노했던 사람들일까요? 인간은 참 이기적입니다. 사건 당일 자식을 수학여행에 보내놓은 학부모님들의 전화기에는 불이 났습니다. 내 자식은 잘 도착했을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수학여행을 간 자녀들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부모님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선배들도 슬퍼했습니다. 애통해했고 추모 행사에 참여한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축제 때에도 노란 리본 물결은 멈추지 않았고 참사 추모 부스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슬퍼하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들이 이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배와 승객들을 버리고 홀로 탈출한 선장도 사고 현장에 늦게 나타나신 그분도 이기적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타인의 사고가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역시 너무도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희생된 그 사람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친구이며 당사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너무나 고되며 바쁩니다. 수능을 앞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회생활에, 또 어떤 이는 과제에, 직장에, 취업에, 그리고 저처럼 입시에 치여서 그 아픈 날을 드문드문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난달 토요일, 저는 광화문 앞에 나갔습니다. 수많은 촛불에 알 수 없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우리의 뜻을 외치며 행진하고 있는데 제 뒤에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그 처절하고 가슴 찢어지는 울부짖음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았습니다. 2년이 지나고 두 계절이 더 흐르는 사이에 저도 모르게 제 삶에서 세월호는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100만 명이 모여있는 사람들 한복판에서 저는 사죄했습니다. 제가 지금 친구와 나와서 촛불을 들고 자유를 외치는 것도, 기쁜 것도, 힘들고 슬픈 것도 이미 우리 마음속에 묻힌 희생자들은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자각했습니다. 2014년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슬퍼했던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피해자들이 우리 마음속에 머무는 동안 저는 그들보다 나이가 많아져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원고 선배들은 여전히 고등학교 2학년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일상 속에서 겪는 입시 스트레스나 늦은 밤에 부모님과 나누는 대화, 또 성인이 된 나를 꿈꾸고
독서실에서 집으로 돌아오며 친구들과 웃는 나날들이 그들에게는 잃어버린 시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들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벌써 3년이 지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3년 동안 매일같이 투쟁해 왔습니다. 잊고 지낼 수밖에 없었던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닌 잊을 수 없다는 결심을 할 때입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4월 16일을, 우리의 아픔을. 살아남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학생들에 대한 기억을 계속하고 있지만 살아남은 학생들이 갖는 그 고통이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만 살아왔다라는 그 미안함 때문에 그게 너무 괴로웠다는 거야. 아마도 저 원미고 학생들이 그런 같은 마음이겠죠. 왠지 우리들 대신 죽은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란 마음이 드는 것이 더 미안한. 근데 이게 과연 원미고 학생들만의 문제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느끼는 트라우마다. 제가 이 세월호 1095라는 날짜를 써가지고 오는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미친놈들이 나한테 세월호 지겹다, 이제 그만 좀 해라, 세월호 좀 그만 울고 먹어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날짜를 고쳐 적으면서 내가 기억하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모두 이 사건의 공범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범이야. 이명박이 대통령 되는 걸 막지 않아서 이명박이 그 민간인 여객선의 설령을 연장하는 거를 막지 못했어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지 못해서 박근혜가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없애는 걸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돈에 미쳐서 무조건 이윤을 남기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남기는 게 선이고 정의라고 그렇게 떠들어댈 때 우리도 거기에 맞장구 쳐서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 대열에 줄줄 따라갔던 우리 모두의 원죄가 이 세월호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 가고 있다라는 사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세월호 희생자들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메시아가 아닐까.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었던가,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이기적이었던가, 얼마나 탐욕 때문에 정말로 진실을 외면하고 살아왔던가,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을 반성하게 하는 게 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희생이 아니었을까. 저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저는 또 하나의 메시아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서 그 죄로 인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진실과 정의의 편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낸 그들의 희생을 우리는 오늘 더 의미 있게 기억해야 되는 날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제 몇 가지 할 건데, 첫 번째, 아까도 우리 딩딩님인가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장이 구조돼서 제일 먼저 한 게 주머니에서 돈을 말린 거라죠?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죠? 그 보도가 맨 처음에 나온 게 MBN이었어요. MBN에서 어떤 의사가 돌침대를 보여주면서
이게 선장이 바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말렸던 침대다. 그 영상이 나오고 그걸 모든 언론사에서 다 받아서 썼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영상에도 보면 나오죠. 그 선장은 바지를 입고 나오지 않았어요. 빤스만 입고 나와. 그죠? 빤스만 입고 나와. 그 다음에 이 선장이 어디로 갔냐 하면 그 병원으로 가지 않았어. 선장은 해경래 집에 가서 거기서 밤을 보내요. 그리고 이 선장이 그 해경래 집에 있는 동안에 그 2시간 동안 누군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시간대에 CCTV가 지워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선장이 돈을 말렸다는 이야기는 철저히 가짜 뉴스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그날 아침에 소름 끼치게 기억나는 건 내 기억에 11시 반쯤이었어. 11시 반이면 그 희생자들이 아직, 그러니까 거기서 구조된 사람들이, 사실 구조가 아니죠. 탈출한 사람들이 아직 그 무트로 나오지 않은 때였어요. 몇 명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확인이 안 된 시간이야. 그런데 그때 우리 채팅창에 어떤 미친놈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장과 승무원들만 탈출했다죠. 그걸 3명이 얘기하고 있었어. 그 내가 너네 그거 내 뉴스를 검색해봤어요. 근데 없는 얘기야. 선장과 승무원만 탈출했다는 걸 니네가 어떻게 아냐. 그러면서 채팅창에서 내가 물어봤어. 분명히 물어봤어. 근데 걔네들 셋이 사라져요. 그리고 나중에 선장과 승무원만 따로 탈출했다는 게 진짜 맞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123 구조정이라는 것들이 가가지고 선장과 승무원만 딱 구해서 그 현장을 떠났어. 그게 9시 반이야. 그리고 그걸 채팅으로 쓴 게 11시 반이고 우린 11시까지 배가 완전히 뒤집어진지 모르고 있었어요. 11시에 배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걸 알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막 사람들이 묻고 있는데 11시 반에 세월호 전원구조라는 그 보도가 떴어. 그런데 선장과 승무원만 먼저 탈출했다죠. 그 얘기가 뜨기 시작한 게 11시 반이야. 예, 시간상 그래요.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장과 승무원에게로 모든 책임을 몰기로 처음부터 작전이 되어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 선장이 돈을 말렸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뿌린 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 웃기는 건 뭐냐면요. 그 배에 탔던 직원들이 정식 직원이 아니야. 그 배에 탔던 직원들이 선장도 임시선장이었고요. 조타수만 그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이었어. 그 다음에 실제로 거기에 같이 탔다가 마지막에 그 재판에 넘겨진 승무원들은요. 계약서도 안 쓴 애들이야. 4명인가가 3명인가가 계약서도 안 쓰고 그날 타보고 그리고 나서 갔다 와가지고 계약서를 쓰기로 했대. 그렇게 계약서도 안 쓴 승무원도 아닌 애들을 태워놓고 걔네들을 재판을 회부했다니까요. 예. 그래서 선장과 승무원에게 책임을 몰아가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야. 이상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고의 침몰설이 나오게 된 배경도 그런 문제였어. 왜 그때 그 배에 모두가 비정규직이고 왜 정식 선원이 안 타고 있었냐? 그거 일부러 사고 내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알아보니까 다른 배들도 그렇대. 세월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배들도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예, 다른 배들도 대부분 계약서도 안 쓴 승무원들 임시로 태우고 인턴이란 이름으로 그런다는 거.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 돈을 아낀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에 이 선장이나 그 조타수 같은 사람들은요. 연봉이 억대 연봉이었어요. 저렇게 7,000톤 정도 되는 배잖아. 7,000톤 정도 되는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면 연봉이 억대에 넘어. 2억 가까이 돈을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이 조타수나 항해사들 같은 경우도 거의 1억 가까운 연봉을 받았어요. 언제? 2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선장이나 승무원들이 그렇게 고급 그 일자리였어. 예. 그 왜 그랬냐 하면 이 선장과 승무원은 제일 먼저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먼저 탈출시켜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수당을 많이 줬던 거야. 그러니까 1등 항해사나 조타수나 선장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거쳐야지
그 선장이나 항해사 조타수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1990년대부터 신자유주의가 되고, 그래서 90년대에 일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한 그 90년대 말부터는 조타수나 선장이나 항해사들을 정규직으로 뽑지 않게 된 거야. 점점 비정규직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그 비정규직들에게 처음엔 연봉제라고 얘기했겠지.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놓고 연봉을 점점 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들이 연봉 2, 3천을 받고 배를 탄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의무가 없는 거야. 선장 승무원들의 기본 사명으로 그걸 가르치려면, 그걸 요구하려면 원래 옛날에 주던 만큼 생명수당을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생명수당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장과 승무원들에게 그런 생명을 구하라는 의무를 요구할 수 없는 거야. 무엇보다 선장에 박근혜가 없앤 안전점검 의무 규정, 그걸 박근혜가 없앴다니까. 그러면 선장과 승무원이 승객을 구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걸 요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먼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 선장과 승무원들이 그 외신 기자들에게 발표한 게 있어. 왜 승객들을 내팽개치고 탈출했느냐고 막 물어대니까 우리는 그냥 지시에 따랐다. 그게 미국의 NBC 방송에 나갔어요. 영상도 있어. 그 승무원들이 우리는 탈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탈출했다라고 얘기해. 아직도 그 밝혀지지 않은 게 누가 선장과 승무원에게 탈출 지시를 내렸느냐야. 우리는 지시를 받고 탈출했다라고 얘기해. 선장과 승무원이. 어떤 씹새가 선장과 승무원에게 애들더러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탈출하라고 지시를 내렸느냐고. 무엇보다 선장과 승무원이 탈출한 게 9시 반이야. 그리고 1시간 뒤에 배가 완전히 뒤집어져. 그 1시간 동안에 애들이 탈출하면 탈출할 수 있었거든. 전기가 완전히 끊어진 게 10시 20분경이래. 근데 그 50분 동안 애들을 구하지 않았다니까. 탈출 지시가 없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조사되지 않았어. 진상은 규명되지 않은 거야. 그런데 이런 영상을 틀어줄 때마다 선장을 죽여야 된다. 선장은 무기징역 살고 있어. 이 NBC의 기사를 같이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세월호 선원, 그 승객들 놔두고 배 버리라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NBC가 보도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갇혀있는 배를 버리라는 명령을 선원이 받았다는 내용을 미국의 NBC TV가 보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NBC는 지난달 24일 로이터 통신의 기사를 받아 한국 여객선 선원 침몰하는 배를 버리라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12일 외신 전문 사이트 뉴스프로를 통해 전해졌으며 NBC는 침몰한 한국 여객선의 한 선원은 자신과 동료들이 승객들이 갇혀있는 배를 버리라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리포팅한 것으로 확인됐다. 침몰한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이게 NBC에도 보도됐고 선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선원들의 이야기가 봉해졌어. 마치 천안함에 대한 진실이 봉해진 것처럼 이 선원들도 나와서 그 당시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몇 년이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지겠죠. 또 하나의 거짓말이 뭐냐면 인신공양설이야. 인신공양설이라는 걸 또 퍼뜨려요. 그래서 그 박근혜가 미신에 빠져가지고 세월호 아이들을 공양미 300석터는 바쳤다는 거야. 이게 소위 그 고의 침몰설의 또 하나의 변형인데, 이렇게 해서 진실하고 먼 거짓말을 해. 진실하고 먼 거짓말을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진짜 진실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진실은 뭐냐? 이명박이 운행하면 안 되는 배에 운항허가를 내준 게 문제야. 박근혜가 원래 있던 안전규정을 없애버린 거, 그게 범인이야. 둘이 범인이야.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인신공양설이라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퍼뜨려서 국민들의 눈을 딴 데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인신공양설을 이야기하는 게 난 요원이라고 봐. 고위친모설이나 인신공양설이 박근혜 정부가 선장의 안전점검 책임을 면제해줬다. 지금 우리 파치맘님이 뉴스 올린 거 있죠? 저거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명박과 박근혜가 진범이야.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인신공양설 나오고 딴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선장과 승무원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선장과 승무원 탓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선장과 승무원한테 승객의 안전을 요구하려면 그들에게 선장과 승무원다운 대우를 해줬어야 돼. 그런데 이 돈에 환장한 나라에서 그렇게 돈으로 원래 그 생명수당을 지급하고 안전을 지키도록 해줬어야 됐는데 그걸 안 했잖아. 그런데 다 무시했잖아. 쟤네들한테 제대로 돈을 주면 배 요금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다들 쉬쉬하고 입 다물고 그렇게 봐주다가 이 꼬라지가 난 거야. 예. 유병원만의 죄일까요? 유병원이 그 배를 사오겠다고 노무현 때부터 그랬는데 노무현 허락 안 해줬어. 이명박이 단쾌 허락해 준 거야.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진 거라고. 이명박 때 배를 사다가 박근혜 때 출항시킨 거예요. 그 책임이 박근혜, 유병원, 이명박에게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유병원만 잡으면 다 될 것처럼 한 달을 떠들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병원은 죽었대. 이 뭔 쥐젖바는 소리냐고. 자, 그 다음 여러분 요즘에 아주 엄청 퍼뜨려져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월호 유가족이 인양을 반대했다.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에서 공짜로 배를 인양해주겠다 그랬는데 세월호 유가족이 인양을 반대했다.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예.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죠?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이 공짜로 인양해준다고 그랬는데 세월호 유가족이 반대했다. 인양을 반대했다. 그게 엄청 많이 카톡으로 다 유포됐어요. 자, 이 말은 진실일까요? 이 말은 진실일까요? 이거는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명백한 거짓말이야. 왜냐? 자, 그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면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가기 전 얼마 전에 은하 엄마라는 딸 은하를 기다리는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나도 내 딸의 시신을 찾아서 유가족이 되고 싶다. 우리가 세월호 인양을 기도하게 된 계기가 그거였잖아. 12월에 은하 엄마가 길거리에 서서 그 기자들한테 나도 내 딸의 시신을 찾아서 유가족이 되고 싶다고 울면서 인터뷰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는 이제까지 저렇게 참혹한 소망을 본 적이 없다. 유가족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되냐. 그래서 세월호를 인양하라고 얘기했잖아.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 실종자 가족은 유가족이 아니었던 거야. 법적 신분이 유가족이 아니에요. 내 말이 맞아 틀려. 자, 그때 세월호 인양에 반대한 건 유가족이 아니야. 그때 내가 기억나는 건 은하 엄마가 나한테 전화해서 막 하소연을 했어. 유가족들이 배를 인양하려고 한다. 그거 막아달라. 우리 애를 찾아야 된다. 인양하는데 몇 달이 걸린다는데 우리 애를 찾지도 못했는데 지금 배를 인양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9명의 미수습자 가족이 인양을 반대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유가족이 그 당시에 인양을 반대했다는 말은 명백한 100% 거짓말이야. 맞죠? 맞죠? 세월호 유가족이 인양을 반대했다는 말은 100% 거짓말이야. 실종자 가족, 미수습자 가족이 인양을 반대했던 거야. 그러니까 유가족이 반대했다는 말은 100% 거짓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아이를 찾아야 되는데 인양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내 아이가 그 뱃속에서 물고기 밥이 돼서 못 찾게 되는 거 아니냐고 울부짖던 그 엄마를 나는 기억해. 그 엄마는 법적 지위가 유가족이 아니었어. 이 씹새들아. 그 엄마는 법적 지위가 유가족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유가족의 목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고. 그들은 미수습자 가족이야. 보상을 협상해주지도 않았어.
보상을 원하고 있다고? 웃기지 마. 시신을 찾아야 유가족이 되는 거야. 그들은 시신도 찾지 못했어. 그런데 유가족이 반대했다고? 이런 개 같은 것들을, 아니 개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새끼들을 봤나? 닭똥을 빨아쳐먹고 뒤질 것들이야 이것들이 아주. 그 당시에 더 웃긴 게 뭐냐면요, 원래 9명의 미수습자가 인양을 하기로 합의를 했었어. 인양을 하기로 합의를 해. 왜냐하면 인양을 해야 아이들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인양을 하기로 해. 그런데 갑자기 그 중에 5명이, 5가족이 따로 인터뷰를 해요. 다 인양을 합의했는데 그 미수습자 가족도 인양을 합의한 다음에 5명의 가족이 따로 인터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인양에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미수습자들은 인양을 반대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는 거야. 실종자 가족이 인양을 반대한다는 뉴스가 나온 게 그 5명 때문이에요. 9명 중에 맨 처음에는 9명이 다 합의를 했대. 근데 누군가가 그 5명한테 뭔가 설득을 한 거야. 그래서 5가족이 따로 우리는 인양을 반대한다는 인터뷰가 나와. 그리고 얼마 뒤에 눈물을 흘리면서 인양을 합의한 거예요. 근데 그 뉴스가 나온 다음에 환경부에서 유가족들의 뜻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보도가 나와. 그리고 김진태가 차라리 인양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개소리를 해. 그게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있었던 일이야. 그 5명의 유가족에게, 5명의 미수습자 가족에게 누군가 작업을 한 거지. 그래서 그 인터뷰를 만든 거야. 그리고 그걸 핑계 삼아서 환경부에서 이 사람들의 말을 인정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5명도 뭘 요구한 거냐면 수색을 요구한 거야. 미수습자 수색을 요구해. 그래갖고 그때 수색할 거냐 인양할 거냐로 이 논란이 일어난 거야. 즉 수색을 계속한다면, 미수습자를 계속 수색을 해야 되면 인양을 못한다. 그런데 이 유가족들은 배를 인양을 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 이게 유가족들의 주장이었어요. 아이들을 찾은 사람들은 왜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 배를 인양해서 진상을 규명하자고 요구했고, 미수습자들은 우리 아이들이 저 안에 있다, 저 애들을 다 찾을 때까지 인양하면 안 된다, 그 논쟁이었던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 가족 모두가 수색을 포기해요. 그 인터뷰 기억나죠? 그거 좀 찾아줘. 수색을 중단해달라는 인터뷰. 미수습자 가족 9명이 나와서 수색 중단을 요청해요. 전제가 뭐냐? 인양을 전제로. 더 이상 진상규명을 못하게 막을 수가 없으니 수색을 중단하고 인양해달라고 울며불며 인터뷰를 해. 그게 그해 14년 겨울이었어. 인양 안 했어, 그들이 2년 동안. 그래놓고 이제 와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인양을 반대했다. 이거는 명백히 100% 거짓말이야. 명백히 거짓말이야. 그 다음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에서 공짜로 인양해준다고 그랬는데 거절했다. 증거 있냐고.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중공업에서 공짜로 인양해주겠다라는 증거 있어요? 인양 비용을 안 받고 인양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기사 있냐고. 없어. 증거 없어. 현장에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 크레인이 온 건 맞아. 그러나 그들이 공짜로 인양해준다고 얘기한 적 없어. 인양 비용이 수천억이야. 그때 걔네가 4천억인가 불렀었어. 공짜로 인양해준다라고 얘기했다는 게 없어요. 그때도 인양 비용이 4천억이 드네 어쩌네 이러면서 인양을 안 하는 게 답이다, 이런 개소리가 나왔는데 무슨 공짜로 인양해준다는 얘기가 나와. 뭐? 투표 결과 지불해? 뭐야? 뭐 너네들은 크크족이야? 지금 그 세월호 얘기하는데 와가지고 이 사드 반대 투표 결과에 시비 걸러 온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멍청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야. 눈치가 좀 있어야지. 사드 얘기 어저께 했는데 왜 오늘 와가지고 어제 수업하고 지랄이야. 어? 니네 이게 모자라니까 맨날 이렇게 애들한테 놀림받고 그러는 거야. 왜 또 내가 니네 멍청하다 그랬다고 또 고소하게? 한번 해봐. 어저께 수업 들을 때 사드 수업할 때 와서 얘기를 하지 왜 지금 세월호 얘기한데 와갖고 사드 얘기하고 그래. 어제 방송 봐 이 썩을 것들아. 자, 여기는 그냥 여론 결과랑 다르긴 뭘 달러. 여기가 진짜 여론이지. 니네 지금 국정원 여론이 지금 정상이 아닌 거지. 그 당시에요. 크레인들이 왔던 이유가 뭐였냐면 순환구호법이라는 거에 보면 그때 언딘이 아니라 누구였니? 유병헌 회사에서 어떤 특정 회사 하나를 인양업체로 선정하면 그 회사에서 다 먹는 거야. 수천억을. 그래서 부랴부랴 달려온 거야, 크레인들이. 그때 크레인들이 공짜로 인양해주러 온 게 아니라 먼저 도착해서 그 인양권 따내려고 온 거였어. 그러면 그게 순환구호법 때문에, 순환구호법에 의해서 한 회사가 다 먹는 그런 법이 있었어. 그래서 온 거였어. 그런데 그걸 갖다 무슨 공짜로 인양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안 해줬다는 둥 개소리지. 그래서 이게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가버렸다니까. 지네가 정말로 공짜로 해줄 마음이 있었다면 그 크레인이 기다렸어야지.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 교통사고 현장에 달려오는 레카차처럼 그래서 크레인들이 왔던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삼성하고 대우가 공짜로 인양해준다고 그랬는데 세월호 유가족이 반대했다라고 문자 돌리고 카톡 돌리고 그 새끼들 전부 다 전화번호하고 이름 그거 적어가지고요. 이거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보내서 고발하게 해야 돼. 이거 고발해야 돼 이거. 허위사실 유포로. 세월호 유가족은 인양을 반대하지 않았어. 미수습자 가족이 반대했던 거지. 미수습자는 법적 지위가 유가족이 아니야. 아주 이것들 아주 고소해가지고 아주 콩밥을 먹여야 돼. 아니 콩밥 안 주는구나. 쌀밥을 먹여야 돼 아주. 자, 그래서 지금 이 세월호에 대해서 유가족이 인양을 반대했다라는 거짓말, 그거 명백히 거짓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할게요. 왜 거짓말이라고요? 왜 거짓말이라고요? 세월호 유가족은 인양을 반대하지 않았다.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은 달랐다.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은 달랐다. 유가족은 인양을 찬성했고 실종자 가족이 자기 아이들을 찾아달라고 수색해달라고 그래서 인양을 늦춰달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 인양을 반대했다. 그래서 1년 동안 인양을 못했다. 지랄하지 말라고 그래. 그렇게 떠든 새끼들 아주 손가락 분질러버려야 돼 아주 그냥. 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그 허위사실 유포한 애들 난 하나님이 벌 주실 거라고 봐. 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봐. 우리가 고작 할 수 있는 게 이빨 벗고 손가락 분지르는 게 다라면 하나님께서 아주 처절한 심판을 하실 거라고 봐.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리운전 기사를 때렸다. 그것도 거짓말인 거 알죠?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리운전 기사를 때렸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대리운전자는 한쪽에 따로 김현 의원이랑 얘기하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어떤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두들겨패. 그래서 팔 부러지고 이가 4개나 빠지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막 달려가면서 폭행하는 장면을 채널A인가 TV조선에서 나왔는데 그 장면이 괴청년들이 나타나가지고 세월호 유가족들 패는 장면이야. 그거 몰랐죠? 그러면서 김현 의원이 유가족들이랑 같이 대리기사 폭행했다.
그거 대대적으로 보도했잖아. 나는 그 새끼들도 난 천벌 받을 거라고 봐. 그때 써준 대로 읽었던 아나운서 너희들도 다 죽을 줄 알아. 하나님의 불덩어리를 맞게 될 거야 아주. 어떤 새끼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요. 유가족들을 두들겨 팬 거야. 폭행한 거야. 그래서 유가족 대표가 팔 부러지고 이가 4개가 빠졌어. 그 자리에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런데 그걸 대리기사가 맞았다고. 대리기사는 CCTV에 나와. 한쪽에 따로 서 있었던 거. 한 대도 안 맞았어. 아나운서는 좀? 야, 허위사실을 줄줄 읽어댔으면 그것도 책임을 져야지. 그 기사를 만든 새끼들부터 일부러 거기다 화면을 또 거꾸로 돌려요. 화면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마치 이 대리기사를 때린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 한다니까? 이거 방송사 얘네들 그거 제작하고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 퍼뜨린 새끼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결국 김현 의원은요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죠? 최종 무죄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거짓말을 계속 유도했어.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세월호 유가족이 인양을 반대했다. 그 다음에 선장과 승무원의 잘못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가족이 대리기사 팼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허위사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허위사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분명히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전원 희생자를 의가사 지정을 요구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으려고 했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거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이야. 의가사 지정은요 박근혜 입에서 먼저 나왔어. 박근혜 정부에서 그 의인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지 유가족들은 의인 지정을 해달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때 이제 그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두 번째 거짓말이 뭐냐, 그 대학 특례 입학 제도를 요구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내 자식은 서울대 못 가고 안산 단원고 애들은 서울대 가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것도 거짓말이야. 대학 특례 입학이라는 게 뭐냐면 대학 특례 입학이라는 건 원래 대학에서 요구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내가 가고 싶다 그래서 서울대에 가서 나 받아주세요 얘기하는 게 아니야. 대학 특례 입학이라는 건 어느 대학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애들을 정원대로 뽑아 법적으로. 근데 얘네들 중에 그 중간에 자퇴하고 다른 학교로 가는 애들 있잖아. 그러다 반수하고 막 재수해버리고 그러면 얘네 4년 동안 등록금을 못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들에서 특례 입학 제도라는 걸 둔 거야. 그 특례 입학 제도라는 게 뭐냐면 그 정원 외로 더 뽑겠다 몇 명을. 그것도 이제 뭐 한 2% 정도 서너 명을 더 뽑는데 그 더 뽑는 걸 아무나 뽑을 수 없다. 법에 규정된 대상만 뽑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특례 입학 대상이 누구냐면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애들이 그때 놀랬잖아. 그래서 연평도 주민은 대학 특례 입학 대상이야. 그것도 어느 대학에서 연평도 사건 피해자를 특례 입학으로 뽑는다는 전형이 있으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각 대학들이 국회의원들을 찾아와가지고 단원고 학생들에게 대학 특례 입학, 세월호 유가족이나 단원고 학생들을 그 대학 특례 입학 대상에 지정해달라. 그게 법으로 세월호 유가족도 특례 입학 대상이다라고 정해줘야 정원을 더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와서 그걸 대학이 요구를 한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 특례 입학 법을 만들어주겠다고 그런 거였어. 대학의 요구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거 유가족의 요구가 아니야. 이거 처음 알았다 손. 대학 특례 입학 얘기 이거 오늘 처음 알았다 손. 이거 몰랐죠? 이거 국정원에서 퍼돌린 허위사실이야.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첫 번째가 그 의가사 지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학 특례 입학. 이거 전부 다 허위사실이야. 이 유가족은 요구한 적이 없어.
그 다음에 돈을 더 요구했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세 번째.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그래서 지금 합의 안 해주는 거 저렇게 쇼를 하는 거다. 그게 왜 거짓말이냐. 세 번째 거짓말. 그 세월호 유가족들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희생자의 3분의 1이야. 3분의 2는 다 보상금 받고 합의했어. 근데 나머지 3분의 1이 계속 싸우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되냐? 보상금 안 받고 싸워야 돼. 왜냐하면 정부에서 보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진상규명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 그랬어. 그래서 지금 세월호 유가족으로 계속 싸우고 있는 3분의 1 가족은요, 보상금 안 받고 싸우는 거야. 이것도 지금 처음 알았죠? 그게 세 가지야.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정말 쳐죽일, 이건 진짜 불구덩이에 떨어뜨려야 될 거짓말 세 가지가 의사자 지정을 요구했다. 그 다음에 대학 특례 입학을 요구했다.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쇼하는 거다. 이거 거짓말한 새끼들 나는 천벌받을 거라고 봐. 사람이 줄 수 없는 벌. 사람이 줄 수 있는 벌이 아니라 가장 참혹한 벌을 하나님이 내리실 거라고 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울부짖을 만한 벌을 그 거짓말한 새끼들 다 받을 거라고 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퍼뜨렸다라면 오늘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모든 걸 통해서 사죄하세요. 나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이런 허위 사실을 믿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SNS를 올리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런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그 유가족이 대리기사 폭행한 줄 알았고 세월호 특별법이 진실인 줄 알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인양을 반대한 줄 알아서 어디 한마디라도 퍼뜨렸다면 아니 믿기라도 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사죄하고 회개하는 SNS를 올리세요. 그래서 오늘은 전국이 정말 회개하는 날이 돼야 돼. 나는 그런 건 안 했어요. 그거 안 믿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오늘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돼? 세월호가 출항할 수 있게 됐던 건 우리 모두의 탐욕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 모두의 비겁 때문이야. 잘못되게 나라가 가고 있는데 돈의 환장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잘못된 논리로 그 비정규직 무경험 승무원들이 타고 그 어린아이들을 싣고 배가 출항을 하는데 우리가 말리지 않았어. 우리가 오늘 모두 회개해야 돼. 우리의 비겁과 탐욕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허위 사실을 자기도 모르게 전파했던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돼.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한 뒤에 돌아오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세월호 희생자들 3주기를 맞이해야 돼요. 울기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게 세월호는 유가족들만의 상처가 아니야. 나더러 세월호 유가족이세요? 세월호 유가족이세요? 아니요. 저는 세월호 희생자예요. 세월호 피해자예요. 왜 세월호 피해자냐 하면 여러분 그거 알죠? 어떤 폭력 사건 누가 이렇게 길에서 뭐 총 맞아 죽는 걸 봤다. 그러면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피해자야.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참혹한 사고 현장을 목격해서 이 사람도 치료 대상이야. 우리 모두는 그 세월호가 가라앉는 걸 실시간으로 목격한 피해자예요. 너무나 끔찍한 사고를 생중계로 다 목격한 우리는 피해자야. 그래서 이번 문제는요. 이건 세월호 트라우마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월호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가 문제야. 이거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 세월호 문제는요. 진상이 완벽하게 규명돼야 우리 피해자들이 상처를 낳을 수 있어요. 그거 알죠?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잖아. 근데 그 죽은 사람은 우리가 살려낼 수 없어. 그런데 그 범인이 잡혀서 합당한 벌을 받았다라는 걸 들어야 그 사건 목격자들이 그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악몽을 꿔, 그 참혹한 장면을. 우리가 온 국민이 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그 끔찍한 절망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애들에게 나오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나오지 못했던 그 상황에 대한 그 충격은요. 누가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했는지, 누가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에게 탈출 지시를 내렸는지, 왜 아무도 탈출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고 그들이 모두 가라앉을 때까지 박근혜는 그리고 정부는 왜 침묵했는지, 진상을 다 밝혀낼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노력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트라우마가 낫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세월호의 진상규명.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의 7시간 얘기를 해요. 국정조사에서도 세월호 7시간, 그 다음에 무슨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도 세월호 7시간, 그러면서 세월호 7시간 얘기해. 그 7시간이 언제냐면, 배가 완전히 뒤집어진 10시 반부터 박근혜가 특별대책본부에 나타난 그 5시 반까지, 그 7시간 동안 뭐 했냐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다 같이 그 7시간 얘기만 해. 근데 여러분, 배가 완전히 뒤집어진 게 10시 반이거든요. 그러면 배가 완전히 뒤집어진 다음에 구조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7시 반부터 배가 기울었다는 거야. 그 생존자 아저씨, 그 암 걸린 생존자 아저씨가 7시 반에 배가 갑자기 기울어지면서 배 안에 있었던 음료수 병들이 다 굴러 내려갔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 배가 7시 반부터 분명히 기울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8시 반에는 완전히 45도 각도로 기울었고, 애들이 신고하기 시작한 게 8시 50분이야. 그러면 8시 50분부터 10시 반까지 그 시간에라도 제대로 구조를 했다라면 애들은 모두 살아날 수 있었어. 근데 단 한 놈도 탈출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그 3시간, 그게 애들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었어. 그런데 왜 어떤 시발년놈도 구하라는 얘기를 안 했느냐고. 왜 탈출하라는 얘기를 안 했느냐고. 둘라 에이스호가 그때 옆에 와가지고 8시 반에 탈출 지시를 내려라. 우리가 구조하겠다. 미군도 와서 탈출 지시를 내려라. 우리가 구조하겠다. 그런데 9시 반에 그 선장과 승무원만 구조해서 나간 해경이 탈출 지시 내리지 않았어. 정부에서도 내리지 않았어. 박근혜도 안 했고 해수부도 하지 않았어. 왜 그랬냐고. 왜 그 3시간 동안 다 구할 수 있는데 5분이면 나오는 애들 안 구했냐고. 그리고 잊으라고? 뭐? 세월호는 이제 그만 잊으라고? 하나님의 천벌을 받을 거야 너네. 우리더러 세월호 잊으라고 그랬던 너네 하나님의 천벌을 받을 거야. 사람이 줄 수 있는 벌은 고작 사형이야. 사형보다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거야 너네. 세월호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세월호 잊으라고 지랄했던 너희들, 그 유가족 단식하는데 그 앞에 와서 피자 처먹은 너네들, 사형보다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거야. 사형보다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거야. 사형보다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거야 너네가. 여러분, 우리가 밝혀야 되는 세월호의 진상은요, 박근혜가 처자빠져서 누워있었던 7시간이 아니에요. 구할 수 있었던 해경도, 119도, 해수부도, 소방방재청도, 해군도 구하지 못한 그 3시간이야.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충분히 구할 수 있었던 그 시간, 160명이 탈출했던 그 시간, 다른 애들도 나올 수 있었던 그 시간에 왜 못 나오게 했는지, 그게 우리가 밝혀야 될 진상이에요.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세월호에서 살아나온 아이들이 분명히 기억해달라 그랬어. 우리는 구조받지 못했다. 우리는 스스로 헤엄쳐 나왔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구조자 명단 지랄하지 말라고 그래. 그들은 스스로 탈출했어.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어기고 그 지시를 거부하고 스스로 뛰어내려서 살아난 아이들이야. 구조했다고 얘기하지 마. 구조했다고 얘기하면 너희들은 천벌받을 거야.
이게 동영상인가요? 사진인가요? 교실에서 세상으로 세 번째 봄이 왔다. 세 번째 꽃 우는 봄이 찾아왔다. 그 사이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았던 정권이 물러났고 올라오지 않을 것 같았던 세월호도 올라왔다. 2014년 겨울에 인양이 결정되고 수백일 동안 올라오지 않았던 배가 대통령 파면 이후 며칠 만에 무트로 올라오는 기적을 우리는 보았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는 7시간 동안 행방불명 되었으며 왜 7시간이야? 10시간이지. 사건 현장에서는 정상적인 구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시간 동안 주요 언론은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터뜨렸으며 오보에 대한 비난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상 최대의 구조작전이라는 거짓말을 끄적거렸다. 사회적 공기가 되어야 될 언론은 기레기가 되어 우리 사회의 공해로 비판받았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향해 우리 사회는 너무나 잔인하게 대응했다. 사건 직후 언제나 찾아오라던 대통령은 지독하리만큼 유가족들을 외면했고 약속대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던 유가족들 앞은 경찰들이 가로막았다. 구조 외면으로 수많은 아이들을 수장시킨 정부가 유가족들에게 물대포를 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반성을 모르는 언론은 신상까지 파헤치는 온갖 흑색 선전으로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일베를 비롯한 보수단체 사람들은 단식 투쟁을 하는 유가족들 앞에서 피자와 치킨을 입에 집어넣으며 유가족들을 비아냥거렸다. 유가족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고 유가족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기억교실은 이전을 당했다. 그 시간 동안 아직까지 세월호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2016년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겨울을 보냈다. 최순실의 국정개입 보도를 시작으로 벌어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에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모였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촛불 집회의 성과로 사실 1600만이죠.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돌아오는 5월 대선을 치르게 되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운 시민들의 승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부당한 권력에 기생하였던 많은 주류 정치인들이 탄핵 국면의 영웅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고 거짓 보도를 일삼았던 주류 언론들이 정의의 사도처럼 행세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시작하지 않고 있으며 구조를 방기했던 책임자들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미수습자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세월호엔 아직 사람이 있다. 유가족들은 아직까지 아파하고 있다. 다시는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처음의 다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져야 한다.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는 안전사회를 위한 초석이 다져질 때까지 유가족들과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 어떤 유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전철 안에서 세월호 리본을 달고 있는 어느 사람을 보고 그 죽으려는 마음을 접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하는 건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하는 건 유가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가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하려는 이유는 세월호 유가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또 다른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유가족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이번에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그 책임자를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감옥에 보내서, 그래서 이런 짓을 또 하면 우리가 뒤지는구나, 사형이 차라리 가벼운 죄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내야 다시는 우리가 희생자도 유가족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의 진상이 될 때까지 이 날짜가 만일이 되든 2만일이 되든 계속 적어가야 한다. 그리고 제발 3000일이 되기 전에 모든 책임자들이 처벌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치의 유태인 그 학살 책임자들, 그 경비를 70년을 추적해서 처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어. 세월호 책임자들에 대해서요, 우리 나치를 추적하는 그 유태인들처럼 우리는 끝까지 추적해야 돼요. 이명박 정부에서 20년만 운항할 수 있는 민간인 여객선을 30년으로 연장하는 데 개입한 새끼들 전부 감옥에 보내야 돼요. 박근혜 정부에서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없애는데 동의하고 협조했던 새끼들 마지막 한 놈까지 다 감옥에 보내야 돼요. 그리고 구조하라고 지시하지 않고 승객들을 쳐내버렸던 그 관련자들 모두 처벌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세월호를 잘못 고친 거 뻔히 알면서 운항허가를 내렸던 한국선급의 관련자들 모두 처벌해야 되고, 순환구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인명구조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배를 인양하겠다고 달려오는 그런 그지같은 법을 만들었던 국회의원들 모두 처벌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선주들, 세월호는 한 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는데 매달 안전하다고 도장 찍어줬던 선주연합의 페이퍼 컴퍼니, 이 새끼들 전부 다 감옥에 보낼 때까지 우리는 진상규명을 한 게 아니에요. 나치의 경비를 섰던 사람을 70년 만에 찾아서 4년 징역형에 처했던 세계 법정을 기억합시다. 우린 세월호의 책임자들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월호에서 돌아가신 선생님들이 비정규직이라서 순직이 아니라는 이 닭똥꽃 빨아먹다가 AI 걸려 뒤질 새끼들, 이런 새끼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숯불이 내려지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손으로 그분들을 순직 처리해 냅시다. 비정규직이라고 순직 처리 못 해준다는 우리 선생님들, 순직 처리 될 때까지 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왜 웃어? 닭똥꽃 빨아먹다가 AI 걸리라 그래서? 저는요, 이거 농담처럼 얘기했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저는 이 세월호 관련자들, 그리고 이 공무원들, 세월호와 관련된, 저는요, 우리가 꼭 해내야 될 게 뭐냐면, 그날 아침 3시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으로서 월급 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해. 대한민국에서 그날 아침 4월 16일 아침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그래, 그게 너무 길어? 그러면 아침 9시부터 10시 반까지 대한민국 공무원들 뭐 했는지 나는 전원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해. 특히 청와대, 그리고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여기서 일했던 새끼들 한 년 한 놈까지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그 시간에 뭐 했는지, NSC에서 무슨 회의했는지 나는 그거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해서 7시간 행방불명, 저는 그거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김기춘이 마지막으로 만든 프레임이야. 그게 국정조사에서 김기춘이 그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모른다, 대통령의 사생활이다 그랬어. 여러분, 그 7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배가 뒤집어졌어. 그년이 저 자빠져 잤는지, 얼굴에다 주사바늘을 꽂았는지, 머리를 올렸는지 풀었는지,
변기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린 관심이 없다고.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않은 3시간. 아침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그때 대한민국 공무원들 뭐 했는지 그것만 찾아내자고. 그것만 찾아내면 돼. 그게 진상조사야. 그것만 찾아내면 돼.